많이들 알고 계신 사건이지만 강호순 사건은 저기 어떤 사건이었는지. 2006년 12월 20일 무렵부터 네. 연쇄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이죠. 그래서 2009년 경기도 화성에서 최근 여성 2명이 잇따라 실종된 데 이어서 수원의 30대 여성도 보름 넘게 연락이 끊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장소는 모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들입니다. 네, 뉴스에서 막 실종 신고가 계속 나오고 이 지역이 위험하다, 경찰들이 계속 수사를 하는데도 계속 실종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마지막 목격된 장소들, 버스 정류장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서 있어 봤더니 동네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근데 추운데 여기 서 있지 말고 그냥 제 차 타세요. 저기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문화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를 이용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거예요. 같은 길이면 태워드릴게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이 피해자를 자기한테 유인해요. 그럼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런 화려한 이런 그 수법을 이용해서 마지못해서 타게끔 만들어서 그때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진화된 이런 범죄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어떤 친절과 배려를 이용한 범죄죠. 지금은 버스가 뭐 몇 시에 온다 몇 시에 온다가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무작정 나가면 뭐 20-30분씩 추운 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고 너무 추우니까 누가 누구 차를 탔는지도 관심도 없고 네. 유영철과 정남규는 2000년대 초반에 막 찾아다니면서 범죄자들을 침입하고 뭐 또 따라다니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자기의 통제 안에 피해자를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으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것이 강호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네. 네. 아마 그때 뉴스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호순이가 체포되기 전에 가발을 쓰고 노란 이런 뭐 옷을 입고 네. 현금 인출기에서 네.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네 시간 후에 그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의 방향이 대중교통으로 왔느냐, 뭐 걸어왔느냐, 네. 자기 차를 타고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목격자 진술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차 타고 가더라, 뭐 뛰어가더라, 뭐 택시 타고 왔다, 뭐 이런 다양한 진술이 나왔는데 그때 한 학생이 마침 그 인근을 지나가다가 강호순이하고 어깨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나름대로 어떤 충격과 이벤트도 있었고 그 상태에서 얼굴을 본 거죠.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막 가발 같은 거 쓰고 가니까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자기 차를 시동을 걸더니 타고 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체면 수사를 했는데 체면 상태에서 승용차가 아니고요. 차 위에 이렇게 삼각형의 뿔이 있어요. 이게 택시였던 거예요. 택시네요. 그래서 이제 택시로 일단은 가닥을 잡았는데 이게 참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진술이 바뀌어서 네.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면 본 장면도 기억을 해내고 같이 보는 다른 목격자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인근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분명히 봤지만 누가 보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 학원 버스 기사 아저씨들 서너 명이서 그 장면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 근무자들을 불러가지고 봤느냐. 봤다. 근데 이상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길래 참 저런 사람이 밤늦게 어딜 돌아다니나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이 강호순이가 그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애초에 수사 방향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수사가 빨리 전개가 됐던 적도 있었죠. 경찰은 여대생이 사라진 군포 보건소와 현금이 인출된 안산 성포동 농협 일대에 있는 300여 개의 CCTV를 찾아냈고 사건 당일 찍힌 차량 소유주 7천여 명을 하나하나 확인해 갔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여대생을 차에 태워서 가면서 조수석 밑에 의자 밑에서 못 올라오게 누르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 장면이 딱 찍혔어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포착을 했는데 그 차가 강호순이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가서 확인을 하고 1차 면접 조사를 하고 내일 다시 한번 너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출석해라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얘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고를 합니다. 내 차가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른 것 같다.
그 말이 결국은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내가 범인이다라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하도 안 잡히니까 이제 진짜 오만해지고 약간 분별력이 없어졌군요. 아주 오만하고요. 그런 아주 불쾌한 감정이죠. 근데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자기 통제에 굉장히 능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자기도 통제를 잘하고 특히 상대방을 조종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저도 그 첫 장면에서 처음 만날 때 0.1초 사이에 심부름을 할 뻔했어요.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야기하려면 물이라도 들고 와야지 맨손으로 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물 가지러 가거든요. 이게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통제하고 있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 0.1초 사이에 아차 얘가 사이코패스였구나. 물은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줄게. 나는 지금 너하고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 그렇게 먼저. 아주 친절하고 단호한 의사 표현을 했죠. 그 이제 일부 자백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투입이 돼서 자백을 하기 위한 면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 손을 이렇게 탁자를 치면서 나하고 이럴 시간에 DNA라도 하나 더 찾는 게 빠를 텐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찾고 있어. 며칠 걸릴 텐데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대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제하고 통제당하고 막 나도 너 막 통제하고 막 이런 치열한 기싸움이 기싸움. 느껴지네요. 이미 뭐 벌을 덜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인드는 네. 없는 거죠.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강력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통제하려는 심리를 다들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다 살아가면 누구나 좀 약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욕구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건데 특히 범죄 상황에 있어서는 강호순과 이춘재가 결이 상당히 비슷한 범죄자입니다. 이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박이에요. 그 결박이 갖는 의미는 네. 피해자를 살려둔 상태에서 최대한의 나의 모든 환상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성취하겠다라는 욕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범행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복으로만 결박을 해요. 그래서 이춘재도 결박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그런데 이춘재 사건에서 보면 우리가 8차 사건에 억울한 분이 네, 이제 네. 밝혀졌잖아요. 네. 결박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그 당시 수사에서는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그너처가.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춘재 사건도 9차 사건에 보면 결박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8차에서 실패한 자기의 시그너처를 다음 사건에서 더 드러내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죠. 유영철 정남규는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강호순은 오히려 뭐 좀 지배하려는 욕구가 훨씬 더 높았고 아주 오만하고요. 생물들도 결국에는 자기한테 이로운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시신을 또 처리해야 되고 그걸 감춰야 되고 계속 숨어 다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유영철을 제가 이제 연쇄살인범으로 처음 만나서 하루 동안 면담을 했는데 사실 더 잔혹한 얘기가 많거든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 피해자에 대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앞으로 평범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약간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참 그런 자들이죠. 자, 강호순 이후에 연쇄살인범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그 이유를 뭘로? 저는 연쇄살인범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망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빨리 체포가 된다라고 보는데 소위 N번방이라고 하는 이제 성착취물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강호순보다 훨씬 더 진화된 연쇄살인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번방 소위 그 조주빈의 피해 여성들은 약점을 잡혀갖고 성착취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비난까지 받았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게 만들고 범인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돈을 또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된 연쇄살인의 개념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벌써 이미 다크웹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가상화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도 추적받지 않고 다 할 수 네. 있으니까 사실 상당히 많이 범죄 인프라는 구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 경찰이 사이버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그 법정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또 우리도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법대에 들어간 게 25년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 국가 공권력이 막 함부로 사람을 하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을 제한하고 그런 데 초점이 많이 맞춰졌어요. 법대 가면 배운 게 맨날 그런 거였어요. 지금 분위기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나쁜 그 엄벌. 네, 엄벌을 해야 되고 그 조두순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가 2010년에 유기징역 원칙 상한이 이제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고 가중하면 이제 25년에서 50년으로 더블로 늘어났거든요. 그게 사회가 좋아졌다는 증거겠죠, 오히려. 근데 강호순 사건이나 막 정말 묻지마 범죄나 이런 범죄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느끼는 건 어쨌든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없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그 방법을 이제 계속 모색해 나가야 되겠죠. 10년지기 생매장 사건. 10년지기 생매장 사건. 네. 연도는 2017년이고요. 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시작이 돼요. 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제 현금이나 물품을 나눠주는 업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분이 한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아주머니를 A 아주머니라고 할게요. 그 아주머니가 오셔야 될 때가 지났는데 안 오세요. 계속 안 오시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이 A 아주머니는요, 약간 좀 어눌한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일상생활이 막 이렇게 못하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A 아주머니를. 아니 뭐 전에도 뭐 이게 좀 뭐 나가가지고 뭐 며칠 있다 돌아오시더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A 아주머니는 문자 메시지도 평소에 안 보내고 뭐 물건 살 때도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분이라 가지고 좀 그 생활 반응이 잘 안 나오는 분이었어요. 현금 쓰고. 네. 네. 근데 길어지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서 강력팀으로 사건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A 아주머니가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들한테 A 아주머니 근황을 좀 물어봐야겠다 이러면서 수사를 하는데 성남의 모란시장 있잖아요. 네. 그 5일장. 네. 이 A 아주머니가 그 모란시장에 장이 열릴 때마다 가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뭐 이런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랑 좀 친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이 모임 멤버분들한테 혹시 그 A 아주머니 최근에 보신 적 없느냐,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는 분 없느냐 했더니 그 모임 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날 경기도 광주로 도망을 갔어요, A 아주머니가. 도망가는 날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약간 이제 동거남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직접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도 어디서 들었어요. 그 이제 동거남을 찾아가야겠죠 일단. 그랬더니 동거남이 자기도 그 소문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고 누가 지금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내가 지금 미치겠다. 이게 좀 오히려 잡아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의 근원지 찾는 게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랬더니 처음에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았어요. 역시 그 동호회 아닌 동호회의 멤버. 모란시장 열릴 때마다 모여가지고 A 아주머니를 비롯한 그 멤버들과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이분도 좀 뭐 마음 붙일 곳이 없었나 봐요. 남편은 철원에서 밭농사를 혼자 하면서 10년째 별거를 하고 있었고 이 씨 아주머니는 얼마나 모란시장의 진심이었냐면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에 심지어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들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아들도 뭐 변변한 직업이 없는 청년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차도 없는데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그 렌트카를 타고 어머니랑 아들이 모란시장에 5일마다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갔다는 거예요. 되게 효자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이 A 아주머니랑 그 이 씨 아주머니는 특히 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친하긴 친한데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뭐 커피 좀 타와라 그러면 커피 타오고
약간 상하게 관계가 네, 있는. 좀 미묘하게 이제 언니 동생 관계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좀 봐주기도 하고, 네. 근데 또 뭐 심부름 같은 거 시키기도 하고, A 아주머니는 이 씨 아주머니한테 언니라고 부르고 뭐 이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 씨 아주머니한테 그 A 아주머니 경기도 광주에 갔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들었대요. 언제 들었느냐? 7월 14일에 들었다. 모란시장에서 들었다. 근데 이 7월 14일이 좀 특이한 날인 게 A 아주머니가 휴대폰이 그날 꺼지거든요. 그날 꺼지고 이후에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씨 아주머니가 나는 그 다음번 모란시장 열릴 때 7월 19일에도 A 아주머니를 봤다. 모란시장에서. 그때도 건강히 와가지고 모란시장에 있다 갔다. 경찰이 이제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7월 19일에 A 아주머니를 모란시장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씨 그리고- 아주머니만. 네. 그리고 7월 14일에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좀 그래도 이씨 아주머니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이씨 아주머니가 그 아들이 빌렸던 렌트카 그 행적을 한번 추적을 해봅니다. 네. 7월 14일에 그 차가 서울에서 성남으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좀 있다가 철원에 가요. 네. 그래서 수사팀의 어떤 형사분은 아 잠깐 근데 그 A 아주머니 휴대폰 끊긴 게 어디지? 찾아보니까 남양주에서 끊겼어요. 남양주에서. 네. 성남에서 철원 가려면 중간에 남양주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가는 길이죠. 네, 가는 길에 끊기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씨 아주머니 아들을 불러가지고 최근에 철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만나러 뭐 며칠 날 갔었고요. 며칠 날 갔었어요. 하는데 7월 14일만 얘기를 안 해요. 거기서 추궁을 안 합니다. 자동차 내역 봤더니 7월 14일 갔구만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빠르게 그 철원 집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수색 영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철원 집을 갔어요. 형사팀이 영장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 좀 수색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수색을 한참 하는데 아마 형사팀은 혈흔 같은 걸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이러고 근데 남편분이 나 그럼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안 와요. 형사분들이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죠. 일대를 막 찾습니다. 찾는데 그 집이 있고 헛간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헛간에서 그 사이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지금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씨랑 이 씨 아들인데 왜 남편이 자살을 하지? 네.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씨 아주머니랑 그 아들은 체포를 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이제 따로따로 놓고 압박을 하니까 뭐 금방 무너지죠. 사실은 A 아주머니를 살해를 했다. 7월 14일에 우리가 모란시장에서 입구에서 할 말 있다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동생아 차에 태웠다. 그리고 이 씨 아주머니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네. 그 약에서 이제 수면제를 골라가지고 20알을 모은 거를 커피에 타서 건넸다. 아주 A 아주머니는 그 커피를 마시고 차를 몰고 철원으로 가다가 남양주 즈음에서 A 아주머니 휴대폰을 꺼내서 껐다. 그리고 철원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셋이서 그렇게 잠든 A 아주머니를 세 사람이 합세해서 묻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서 생매장 사건이 된 거예요. 네. 어디다 묻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를 이제 파봤죠. 팠더니 정말 A 아주머니 시신이 나왔고 A 아주머니 코 속에 흙이 호흡을 하려다가 아마 주무시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흙이 코로 들어왔던 거죠. 아들과 함께 10년지기 지인을 산채로 매장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 박 씨는 A 씨를 살해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어머니 부탁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인 이 씨 남편은 경찰 수사망이 조여오자 자택 인근 창고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죠. 뭘까? 예, 네, 예. 이게 뭐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약간 동생처럼 때로는 이제 좀 자기 하인처럼 부리다가 어느 순간에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생매장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2017년인데 네. 틀어진 건 아마 2015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무슨 황당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데리고 철원에 갑니다. 자기 남편 집에 가요. 전에 간 적이 있구나. 네. 가가지고 셋이서 거기서 막 술을 마셨어요. 네. A 아주머니랑 자기 남편이 성관계를 맺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 이렇게 불륜 사건을 만들어서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할 때 자기가 좀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A 아주머니의 동거남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씨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16년 여름에는 두 가지 일이 거의 비슷한 때 일어나는데요. 이씨 아주머니 아들이 이제 중고차로 수입차가 한 대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채무 이런 게 좀 뭐 있었던 모양인지 자기가 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야, 네 인감증명서 좀 갖고 와라. 네 서류 가지고 우리 아들 차 좀 뽑자. 근데 A 아주머니 동생이 그걸 알고 길길이 뛰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A 아주머니가 언니 나 그거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씨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어라? 뭐 이제 고가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 즈음에 이씨 아주머니는 A 아주머니의 집에 가서 물건을 몇 가지 갖고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요. 뭐 돼지 저금통, 뭐 비누. 동거남이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네가 가지고 오라고 나한테 부탁한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 아주머니가 그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씨 아주머니가 그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돼요. 네. 근데 아무리 본인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시켰던 것이 이 모란시장 모임에서 소문이 나요.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 이런 소문이 좀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이씨 아주머니는 얘를 살려두면 이 소문이 더 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한테는 그때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이 사람 때문에 소문이 나고 있다. 좀 있으면 철원에서도 난다. 그러니까 같이 제거하자. 형량이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는 이씨 아주머니는 22년 그리고 저 아들은 15년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이씨 아주머니가 징역 30년, 아들은 18년 이렇게 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지인을 시켜서 남편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것이 알려질까 봐 생매장한 모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머니 이모 씨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일까지 벌이는 게 이 범인들의 심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살펴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 주고 보살펴 줬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절에 이제 분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비인간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랑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별 죄책감 없이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나는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연민의 감정 이런 게 발휘가 잘 안 되죠.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사람을 정말 인격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도구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다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게 뭐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되게 느끼는 바가 많은 그런 사건이네요. 네. 2007년도 보성, 저 이제 어부 살인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부살인 사건. 네. 보성에 살고 있던 어부가 2회에 걸쳐서 총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살펴보면요. 2007년 9월 1일에 밤 10시경에 그 딸이
밤 10시가 되도록 연락이 안 되니까 네. 한 어머니가 이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던 이 딸이 같은 과에 있는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보성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8월 31일에 마지막 CCTV를 보니까 실종이 된 여성 A와 남자친구 B가 숙소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둘 다 실종이 됐어요. 둘 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색을 하고 있던 중에 A 여학생이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을 하고 남자친구의 행적을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결국은 이 남자친구도 시신으로 발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발목이 골절 상태처럼 발목이 양쪽이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깊이 상처가 패인 것처럼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전개되고 있던 중에 9월 25일에 놀러 온 두 여성이 있었는데 네. 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다 보성에서요? 그렇죠. 그 장소 근처 이제 인근 해안이죠. 인근 해안에서 이제 경찰이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시신이 또 발견이 되는. 그렇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2명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죠. 그건 뭐 사고사라고 하더라도 우연히 20일 만에 두 팀이 시신으로 발견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크지도 않은 마을에.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 두 시신에 남아있는 흔적이 앞에 발견됐던 시신의 흔적처럼 날카로운 것에 배어 있고 또 있어요. 또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두 분의 피해자들은 좀 멍이 있었고 누군가한테 이제 맞은 흔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수사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2차 사건의 영화성을 찾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1, 2차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어떤 선박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는 이 여학생이 119에 4번이나 통화를 시도한 흔적이 경찰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2, 3초 만에 끊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통화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모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공격을 당했다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해상 연쇄 살인 사건의 첫 피해자인 대학생 추모 양이 119에 4차례 전화한 것은 지난 8월 31일. 추 양은 당시 119에 전화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배의 엔진 소리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짐작이 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두 여성이 이제 바닷가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내가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되는데 전화기가 없어서 그러니 전화기를 빌려주세요라고 자기 남편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상황에 전화기를 빌려줬던 피해자들로부터 배에 갇힌 것 같다. 경찰 보트를 불러달라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지금 공격을 당했다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탐문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70대 노인이 계신데 이 사람이 누군가 젊은 친구들을 좀 태우는 걸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배를 찾아요, 결국. 그래서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20대 여성들의 물건들을 찾습니다. 뭐 유력하네요. 볼펜, 머리끈, 그다음에 뭐 모발 심지어 이런 이제 결정적인 피해자들이 이 배에 탔다라는 이제 그 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0세의 어부 오모 씨를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피해자 C와 D의 여성 피해자들의 증거물만 나왔기 때문에 이 1차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소위 쌍끌이 배가 있잖아요. 두 배가 같이 가면서 그물을 연결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쌍으로 바닥을 끌고 가거든요. 이 배가
건진 물건이 뭐냐면 A와 B가 찍었던 디지털 카메라를 빠뜨린 것을 건졌어요. 그것을 건져가지고 이 두 피해자가 그 범인과 같이 탄 배에 있는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증거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이제 결국 자백을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저항을 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합니다. 지난 한 달 새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녀 4명은 모두 배를 태워준 70대 어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앉아보고 싶어서요? 누구를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범행이 이루어졌을까요? 왜냐하면 한 피해자는 건장한 남성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는 이 남녀 대학생한테 이 범인 오모 씨는 자기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냥 배에 태워줄게. 그래서 조업을 하는 곳으로 나가서 그때 와서 이제 추행을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남 학생이 저항을 하니까 밀쳐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빠뜨리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어구인 이 사카떼로 남성을 내리쳐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이 사카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표를 끌어당길 때 쓰는 뾰족한 고리가 달려있는 어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처가 남게 된 것이죠. 이 2차 사건 당시에 놀러 온 여성들이 오니까 또 같은 방식으로 내 배를 태워줄게 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똑같은 방법으로 성추행을 시도를 하니까 피해자들은 저항을 당연히 하실 거고 1차 사건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서 살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범인 오모 씨는 제가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제가 바깥 조사실 창밖에서 이제 조사받는 장면을 봤을 때는 그 수사관들한테 막 굉장히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억울하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막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관들이 나오고 그럼 내가 한번 들어가서 이제 성향을 파악을 해보겠다. 들어갔더니 금방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서 어디서 오셨냐 그래서 내가 경찰청에서 분석을 하러 왔다라고 제가 이제 신문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정말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기력이 없는 사람의 연기를 노인인 것 같아요. 몸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젊은 처자들을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얘기만 30분 동안을 하길래 비겁한 사람이네요. 정말 이건 안 되겠구나. 당시에 제가 조사된 내용을 보면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 애초에. 공짜로 태워달라고 한 사람들이 문제다.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들이 갖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죠. 결국 이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대법원에서 결국 최종 사형을 선고를 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최고령의 사형수로 현재까지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때 4명의 피해자가 전부 20대 초반인데 자, 이 70대의 범인한테 왜 그냥 피해를 당했을까가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제가 서 있는데 그 범행에 쓰인 배를 이제 압수해서 거기다 이제 묶어놓고 있었죠. 그래서 보고 있었더니 마을을 지나가던 분이 어르신께서 저 배를 한번 타봤느냐 경찰관인 내 모습이니까 안 타봤습니다 했더니 저 배는 바다 한가운데 나가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면 당신 같은 장정들도 난간만 붙들고 있어야지 일어나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엄청난 제가 통찰을 느꼈어요. 아, 이런 상황, 또 물리적인 신체의 제한은 심리적인 프레임을 같이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 오모 씨는 평생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잠도 거기서 자는데 웬만하면 집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움직임이 자유롭고 신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고를 해서 여기 바다 한 군데 위치도 모르겠고 구하러 오는 동안에 이미 빠져서 나는 두려움이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일으켰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건장한 남학생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범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는 삿갓대나 힘이 아니고 상황 자체가 이미 범행의 도구를 쓰였겠다. 심리적으로나 모든 거를 배를 다루는 사람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제 법의학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2번 죽는다. 처음에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한 번 죽고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었을 때 2번째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결국은 어떤 살인 사건이나 이제 억울한 죽음을 맞닥뜨리면 저희 법의학자도 그렇지만 담당 형사들은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평생 갖고 갑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건이 이제 이 전남 나주에서 있었던 드들강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드들강 사건. 네.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지난 2001년 전남 나주의 드들강 강가에서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지난 2001년 2월 당시 여고생이었던 17살 A양은 나주 드들강변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17살 먹은 어린 여학생이 고3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전남 나주 드들강이라는 하천에서 수중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발견 당시 보면은 옷이 다 벗겨져 있고, 그다음에 유리품도 없어요. 옷가지도 없고, 또 엄마가 사주셨던 반지, 꼭 끼고 다녔던 반지, 금품이 또 없어졌고, 전날 핸드폰도 없어진 상태가 되고, 또 그 발견된 장소가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결국은 타살인데 유일한 단서는 이제 시신입니다. 사인과 여러 가지 감정으로 채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되죠. 우선은 외표 상황에 보여졌던 것은 옷이 벗겨진 채로 여학생이 발견된 거기 때문에 성 관련 강력 사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폭행 과정 중에서 살아있는 상태 때문에 어떤 저항이나 반항, 억압 손상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손목이나 이런 쪽에 피하 출혈이 있고 그럼 제압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목 졸리는 적, 그다음에 가슴에 압박근 같은 게 있고 좌측 측두부나 후두부에도 뭔가 부딪히는 적이 있어요. 이게 폭행일 수도 있고 사망하는 과정이 부딪힌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두드러진 것은 얼굴이 뻘개요. 이걸 이제 법의학적으로 안면 우려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목을 조르면 안면 우려이 나타나는데 중간에 풀어버리면 또 싹 사라져요. 근데 이게 시체에서 계속적으로 안면 우려이 있다는 것은 사망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경부 압박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문제는 물속에서 발견됐으니까 피해자가 과연 물에 들어갔을 당시 생존한 상태였을까 사후였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물을 마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물을 먹고 뿜고 하는 과정에서 기도에서 경련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포말이라고 하는데 작은 거품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 법의학적으로는. 또 하나는 물을 먹게 되면 이게 기도로 들어와서 폐를 통해서 전신순환을 거쳐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럼 물속에서는 부유 미생물이라는 플랑크톤이라는 게 서식하거든요.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플랑크톤이 노출되지 않은 다른 원격 장기, 콩팥에서도 플랑크톤이 검출이 돼요. 네.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숨을 쉬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물속에서 목이 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경부압박 질사지만 익사의 기전도 개입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 관련 사망이 의심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채취해서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DNA가 나오면 사건이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실은. 왜냐하면 그렇죠. 같은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주변인들, 동네 사람들, 또 그 강변 근처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DNA를 대조하게 되죠. 한 200명 정도. 근데 거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미제 사건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딱 DNA가 나왔는데 거기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이제 완전히 미국에 빠지는 거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던 참에 이제 한 10년 정도 흘러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 우리가 2010년도에 DNA법이라는 게 있어요. 강간, 살인, 방화 이런 사람들의 강력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소자나 뭐 전과자들에 대한 DNA를 다 데이터를 하는 와중에 2012년도에 목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의 DNA가 그 당시 확보했던 DNA 파일과 동일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10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채취한 DNA가 둘의 관계성을 누가 이렇게 대조해 보는 건 그게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보인 DNA 파일을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그러고 이제 다시 강력범을 넣으면서 계속 대조를 합니다. 아, 서로 이렇게 자동으로 대조하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요. 일치군이 딱. 그래서 딱 나오게 된 거죠. 강력범은 DNA를 확보해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확보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2년 다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가 DNA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건데 이 김 씨가 왜 교도소에 복역을 했냐면 2003년도에 전당포에서 2명을 살해를 해요. 그리고 2명을 유기로 합니다. 유기로 했는데 옷을 싹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더더구나 피해자들이 갖고 있었던 시계, 귀금속 같은 걸 또 가져갔고 그러니까 반지 없어진 거, 유기한 거, 벗긴 거 이게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범죄 행위 수법 비슷하다 이렇게 지목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 안 올랐을까? 그 당시 이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시로 보면 24살 정도 젊은 친구였어요. 이 A양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고 A양이 다니던 PC방에 이 김 씨도 다녔던 것이 있고 근데 용의선상에 안 올랐던 거죠. 왜냐하면 김 씨가 그 당시에 주민등록지를 전남 장성에 있는 형네 집으로 해놨어요. 주소 등록지로만 리스트를 잡으니까 전혀 안 잡혔던 거고. 문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해에 어떤 절도 사건을 있었어요. 절도 사건이. 그래서 그걸로 교도소를 들어가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DNA 검사도 안 하고 당연히 수사도 안 받게 되죠. 예전에는 큰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처로 작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역시 뭔가 수사망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거 아니었을까. 일부러 그렇게 이제 추정은 되죠. 일단 처음에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실은 DNA가 검출됐다는 얘기를 안고 접근을 해요. 형사들이. 그러니까 A양을 전혀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게 완강히 거부를 했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당시에 A양하고 인터넷으로 접속이 됐었던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건 나옵니다. 김 씨는 평소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여성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일관된 진술이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여러 여자를 만났고 그런 속에 성관계도 있었다.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살인은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니까요.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관계 시점하고 살인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살인죄를 추궁하기에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해요. 검찰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 못하고 그렇죠. 유가족들은 굉장히 상심이 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선은 타살 그리고 험한 모습으로 이제 강 하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또 더더구나 DNA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하고 연결을 못 시킨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2009년도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여러 곳에 탄원도 하고 막 호소도 하고 해서 2015년에 이제 재수사를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1년도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2015년이 되면 그 당시는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2015년이면 겨우 1년 정도 남았죠.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7월에 태완이법이라고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재수사를 다시 들어가게 되죠. 범인을 찾지 못해 장기 미제가 됐던 사건은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와 기소가 이뤄져 묻히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요. 대대적인 재수사를 들어가는데 근데 여하간 그 연결고리 연결할 건 아직 못 찾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 목포교도소에 있는 김 씨의 감방에 있는 소지품을 다 압수를 해봐요.
압수해 보니까 독특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날 2월 4일 날 낮에 여자친구와 같이 강진에 있는 외할머니 집을 방문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굉장히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재수사 또 이 사진에 대한 언급을 안 해요, 김 씨가. 아까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다 보면 너무 완벽해지면 그 이상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너무나 인위적인 색채가 나니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진이 나오게 되고. 그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이제 그래서 결국은 같이 복역한 수감자들 한 350명 정도 이제 인터뷰를 해요. 거기서 보니까 유사한 사건을 했다라는 얘기를 진술을 했다. 그리고 생리 중이었던 어린아이를 강간했다. 뭐 이런 얘기. 또 드들강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은 김 씨가 맞아. 근데 문제는 성관계는 인정을 했잖아요. 사망 시간과의 인과관계예요.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빈 교수님이라고 제가 존경한테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의뢰가 됐어요. 어디서 착안을 하냐면 아까 수중 시체로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에서 증거가 소실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수사관들이 체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정확히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처음 채취할 때 입구에서 가까운 쪽을 할 때는 희멀건 정액이 나왔다. 묻어서 나왔어요, 면봉에. 그다음에 한번 채취하고 두 번째 넣었을 때 깊숙이 집어넣었을 때는 끝에 생리혈이 붙어 혈흔이 있고 그다음에 정액이 섞이지 않은 상태 정확히 구분지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착안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김 씨의 진술대로라면 성관계 이후에 며칠이 지났잖아요. 이 사람이 걸어서 다니거나 앉아있으면 중력이 작용하는 건 흘릴 수밖에 없어요. 혈흔과 정액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고 이제 실험을 하세요, 이분이. 혈액은 본인 걸 뽑으시고 정액은 의사이신 아드님한테 정액을 받아가지고 둘을 놓습니다. 비닐팩에다가. 전혀 흔들지 않고 외력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섞이질 않아요. 6시간 반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잠깐 흔들었더니 바로 섞여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정빈 교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관계 이후에 정액이 배출되고 움직일 수 있는 전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앉아있거나 또는 움직이는 그런 생존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성관계, 성폭력이 됐던 성관계 이후에 사망까지는 굉장히 인접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은 성관계한 사람이 살인에 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제 감정서를 내서 그 좁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이제 풀리게 되고. 그러나 이제 김 씨는 끝까지 아직도 아니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이것들이 다 돼서 이제 2017년도에 무기징역 살인죄로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대단하시죠.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첫 유죄 판결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참히 살해된 자녀를 떠나보내고 16년 동안 응어리진 삶을 살았던 가족들은 조금이나마 한을 풀게 됐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A양이 성폭행당한 직후 살해됐다는 법의학 감정을 받아냈고 광주지방법원은 검찰 증거가 모두 효력이 있다며 마침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입니다. 법의학이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네요. 범죄 해결에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법의학적으로 푼 건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그 당시 해석이 안 됐지만 수사관들이 정확하게 체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단서가 됐고 그 당시 사진, 수사 보고서, 부검감정서 여타 이것들이 다 종합이 돼가지고 이 사건을 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해석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의미 있는 소견이든 아니든 모든 걸 다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했을 때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걸 해석할 길이 생긴다.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죠.